네. 저는 그냥 얼굴에 써 있는 거에 상승이라고. 이게 얼굴에 그냥 상승이라고 뒤에 빨간 사대표가 이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직방TV 썰브라더의 놀란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주제 7월 가계대출 금리 이제 최고금리 이제 4.52% 9년 4개월 만에 최고라는 기사로 네. 이제 금리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가계대출이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금액? 뭐 총부채 얼마나 돼요? 1,840조. 뭐 얼마 안 되네. 아 지금 M2를 봐봐. M2 3,000조 뚫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 무슨. 그렇죠. 아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네네네. 항상 우리 하락과 폭락을 얘기하는 네네. 분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시는 365일 10년 동안 계속 걱정하는 우리나라 붕괴된다? 일본처럼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네네. 말에 따르면 좀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고 부채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1인당 지금 가구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8,80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일정 소득층의 군에 가면은 감당이 안 된다 이거죠. 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네네. 빚이 많은 거다. 뭐 GDP 대비해서 세계 6위 정도 하고 속도로 따지면 지금 1위에 속한다 이렇게 네.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저는 방향성보다는 속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그런 분석 자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금리랑 집값의 상관관계 해서 과거에 금리 인상 시기에 집값이 내려간 적이 없다. 뭐 이런 분석 있었고 금리가 올라도 뭐 집값이 올랐던 때가 사실 많았으니까요. 지금은 뭐냐? 금리 똑같이 올라가는 시국인데 왜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냐? 결국은 가계 부채든 금리든 뭐든 간에 심리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주느냐? 깊게 들어오는가에 그게 포커스. 중요한 것 거기에 같아요. 집중해서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금리도 마찬가지인 게 아마 이번에 금리 인상 시국에 물론 많은 거래가 나오면서 막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거래량이 수반된 가격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은데 지금 급매물만 초급매만 몇 건 거래되는 것을 우리가 전체 시세로 판단하면서 몇 프로 빠졌네, 몇 프로 빠졌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 속도 그게 그러니까 속도만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 시국상 금리 인상 자체가 우리 심리적으로 깊숙이 데미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계부채에 대해서만큼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위험한 대출은 일단 자영업자 대출인 것 같아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라 이 자영업자 대출에 있어서만큼은 뭐 문제가 충분히 불거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 근 4, 5년간 은행들이 역대 최고 수익을 매년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은행들이 양보를 한다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가계부채 문제 그러니까 크죠.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고 속도는 제어할 필요가 있지만은 현재 지금 풀려 있는 유동성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뭐 내일 폭탄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우리 막말로 옛날에 돈 이렇게 많이 풀리기 전에 제 친구 실제 사례인데 이 친구가 집을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또 대출 얼마 받아야 되니 1억 받아야 된대요. 그 1억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나서 집값이 올랐고 돈도 많이 풀렸고 이게 만나서 농담 삼아 대출자 갖고 있냐라고 제가 약 올렸더니만 자기 대출 받은지도 까먹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을 언제 잡냐에 따라서 그 대출 금액이 과하다 적다를 굉장히 해석이 주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화폐 가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화폐로 살 수 있는 모든 재화 서비스 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 부담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금리 사실 이게 대출 금리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내려가는 거랑 상쇄되고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적으로 이게 우리는 이거예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뭐가 됐든 간에 적응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적응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뭐 맞다. 그러니까 상승이 맞다. 뭐 하락이 맞다 다 떠나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 올라가는 상승 없이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내려갈 듯 하면 항상 돈을 풀어왔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양적 완화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제어하고 있죠. 인위적으로도.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는 한 다 망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은 이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 상황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D-Day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초반부랑 달리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연말 연초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여기서 제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조금 더 인상하면은 침체로 가는 거예요. 지표가 네. 이제 파월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아저씨가 얼마 안 남았어. 구라를 자꾸 치더라고. 처음부터 그랬잖아.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작년 8월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그 넘어서 그 이후에 올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금리 먼저 올릴 때 연준에서는 아직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상황 인지하고 있으나 금리를 올릴 정도는 아니다. 그냥 양적 긴축만 어느 정도 뭐 추가로 매입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 이 정도만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또 말 바꿔서 이게 속도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단 몇 개월 만에 이게 올라가니까 갑자기 우리가 따뜻한 물에 있다가 찬물이 들어오니까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서 가는 거고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랑 금리가 지금 같습니다. 같아요. 네네. 근데 예대 그러니까 마진이 유독 아픈 거죠. 심리적으로. 갑자기 들어오니까 저 차가운 물인데 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땐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제랑 지금 물가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경제가 잡히든 아니면 뭐 좋아지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이 고물가 트렌드는 상당히 오래 갈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저물가가 너무 오래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현재 지금 돈이 내가 들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뭐 주식, 코인 같은 어떤 자산 상품 외적으로는 뭘 구입하실 분들은 빨리 구입하는 게 낫다는 인식은 다 갖고 있어요. 유독 자산 대비해서는 내가 지금 내 현금을 지금 투입하지 않는 게 나한테 이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내가 봐도 아파트는 지금보다는 연말 연초가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올 것 같거든요. 지금 벌써 다만 단기라는 거라. 아니 벌써 군침도노 이런 물건들 나와요. 아 그래요? 뭐 이 잠실도 보면은 뭐 엘사 아파트 20억 밑으로 떨어진 물건들 나오고 뭐 저기 이제 고덕에 보면은 뭐 대출이 가능한 10억 밑으로도 딱 흘러가고 좀 기다리면은 정말 좋은 연말 연초 특히 뭐 내년 상반기가 거의 저는 괜찮은 또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할 사람. 근데 전반적으로 아파트를 투자로만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솔직히 이제 금리 안정기 오기 전에는 섣부른 매수는 사실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게 지금도 이제 가계부채는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줄어들면 이상한 거야 오히려. 아 당연하죠. 돈이 풀리는 세상에. 이상한 거야. 근데 실제로 저번 정권에 줄어들었어요. 일시적으로. 그 자체가 일부러 억누르니까 가계부채 대책 방안 나오지 대출 중단해 버렸지. 그러니까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조 프레싱님의 댓글처럼 DSR만 풀어주면 거래가 늘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부터 나올 모든 정책은 거래 활성화 정책이 나올 거니 DSR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 거래를 가로막는 그 규제들이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풀릴 수밖에 지금 없다. 경기도 지금 SOS 벌써 쳐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이 잡히면 세수가 확보가 안 돼서 다 죽는 거예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제가 무슨 부동산 예찬론자가 아니라 이 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거래는 가격은 둘째 문제예요. 이게 뭐 많이 오르면 어떡하지? 이게 뭐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중 문제고 일단 거래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소득이나 이런 데 메커니즘, 세금 메커니즘이 그렇게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교했을 때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이런 거래나 뭐 자산 그 이동이나 이런 데 세금을 좀 의지하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세수 아까도 말했지만 뭐 우리 취득세나 이런 것들은 또 문제가 그 세수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래가
다시 올라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그 장애물들, 허들들을 조금 치워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대출도 부채가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연체율이에요. 연체율. 이게 연체율은 뭐 굉장히 연체율이죠. 낮아요. 연체율 1도 안 돼요. 우리나라 굉장히 건전한 0점 나라예요. 몇이에요. 0점 몇. 굉장히 건전한 나라. 미국이 3%가 넘습니다. 연체율이.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금융위기 때 네네네. 그때 10%까지 치솟았거든요. 네네네. 지금 굉장히 견조해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설레발칠 때가 아닌 상황인데. 그리고 또 그거야.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지금 그 이번 정권 들어온 게 5, 6, 7, 8 이제 딱 3개월이잖아요. 3개월, 4개월 차 흘러가는 건데 근데 이 4개월 동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폭락이니 하락이니 이게 득세하고 막 이게 금리도 뭐 자이언트 울트라 막 나오고 이게 단 몇 개월 만에 이게 지금 혼돈의 그 장이 온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런 걸 모든 것들 지금 볼 때 우리가 하락하는 사람들은 우린 통계 중심으로 보잖아요. 우리도 네네. 마찬가지지만 통계를 봤을 때 얼마든지 통계를 이용해서 유리하게 펴낼 수가 있어요. 논리를. 예. 그러니까 우리 말도 틀릴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 말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거주비는 오르고 있어요. 예. 매매 뭐 전세 주춤하고 내려가지만 월세는 미친 듯이 올랐다니까 지금. 예. 특히 뭐 우리 동네는 월세 안 올랐다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본 지역들 중상급지 위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상급지 가면 갈수록 더. 그것도 약간 그러니까 정책 그 월세가 오르는 건 두 가지인데 정책적인 것도 있어요. 이제 이 임대차 이법 때문에 한 번에 오른 전세금을 충당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불가능하지.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됐을 때 지금 금리가 이렇게 크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설령 내가 당장 월세보다 어떤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이 변동성 자체가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가 크게 바뀔 건 없잖아요. 계약 기간 고정이죠, 동안에. 고정. 그러니 그걸 택하고 있는 것도 두 가지 요인이 이제 중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제 님께서는 이제 맨날 오른다면 이제 할 말이 또 있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예측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락한다고 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좀 맞추는 뉘앙스가 나오는 이 부분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는 그냥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상승이라고. 이게 얼굴에 그냥 상승이라고 뒤에 빨간 사자표가 이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그거 알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 최근에 이제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그럼 지난 이 정확히 저점이 언제부터였냐면 13년도 1월이 저점이에요. 대바닥이. 그러면 자그마치 만 9년 동안 계속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만 8년 6개월 동안 뭐 하다가 이제 나타나서 하락 외치면서 무슨 도사인양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뭐 잘 선방하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가 오르고 떨어지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예, 무슨 뭐 점쟁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산가액은 변동이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건 뭔가가 중요한 거지.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경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주식이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빠지는 게 있어요. 돈입니다. 돈은 그 화폐, 불변이죠. 그 화폐 가치가 계속 내려가는 것은 불변이에요. 네.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일시적으로 잠깐의 어떤 돈의 값어치도 오를 수 있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금리를 오르면 돈의 값어치가 온다 착각을 하다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직전에 금리 2.5, 기준금리 2.5가 지금 이제 2.5가 됐는데 그때 예대 마진 폭이랑 지금이랑 달라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때 당시에 2.5일 때도 우리가 대출 받으면 3% 초반 중반 정도의 대출을 운영할 수 있어요. 주담대가 3%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4% 넘어가는 것 자체가 예대 마진 폭이 은행들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은행도 높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변동금리가 단 그게 아니라 거의 뭐 6개월 기준으로 잡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시내가 리스크 감당하기 싫으니까는 미리 선제적으로 가는 거지. 네. 그리고 또 이거 좀 주제에 벗어나는 얘기인데 그냥 이 얘기하는 김에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그 어떤 사람이 느끼기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똑같은 아파트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못 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 싶냐면은 기준점을 어느 시점을 스타트점을 잡아서 비교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막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져요. 많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똑같은 단지인데 보유하고 있는 분 입장에서 2013년도 대비해서 지금 9년이잖아요. 횟수로 10년 차고 오른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적게 오른 단지가 13년도 대비해서 50%가 못 올랐어요. 뭐 30 몇 프로, 40% 이렇게 오른 단지도 있고. 근데 그 단지가 2020년 기준으로 또 봤을 때 한 100% 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기준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거품이다 뭐다 하는 것도 자기가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나는 하락을 외치고 싶어. 나는 상승을 외치고 싶어. 그거에 부합되는 부분을 딱 도려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맨 밑에서부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요 이게. 맨 밑에서부터 재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동일한 지금 아파트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단지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그래서 웃긴 게 이게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의 기준점을 어디를 예를 들면 사실 2013년도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 6억 5천 간다고 칩시다. 이거 오른 겁니까? 예를 들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이게 웃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지금 모든 분석들이 우리가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다면 가격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온 유튜버들과 온갖 뭐 잘났다는 전문가분들이 전부 다 나서 하는 말이 목동의 대지지분에 대한 미래 가치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압구정동 아파트의 미래 가치 그러니까 가치가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가격만 얘기하고 있고 사실 난 그 가격도 신뢰를 못 하겠어. 왜냐면 거래가 너무 안 나왔어. 맞아요. 거래가 너무 안 나왔어. 원래 거래 우리 데이터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아요. 올라갈 때 거래 수반도 없이 그냥 점상으로 막 가는 거 그 시세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원래 정확한 똑같아요. 가격 분석은 같은 동에 같은 면적으로 그게 두 번 와야지 그게 정확한 분석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뭐 1000세대, 2000세대짜리를 그냥 같은 제곱 면적이라고 해서 막 얘기하니까 저층이고 고층 비교도 안 하고 그게 통계라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논리를 가동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통계고, 그렇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금리에 관해서 첫 번째 우리 주제 잡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팩트만 가지고 얘기하면 지금 금리는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 앞으로도 불안정합니다. 확실한 게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지금 몰라요.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몰랐고 얘네가 연준에서도 금리를 이렇게 올릴지 몰랐고, 그렇죠? 우리는 또 거기에 반응해서 환율 방어나 뭐 이런 자산 가격 방어 위해서는 금리 따라서 올리거나 선제 반응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차후에 이제 안정기가 올 거예요. 뭐든지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그때 어떤 그 시점이 우리가 그냥 예상컨대 뭐 올해 말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피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니까. 그럼 그게 그 말씀만 덧붙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고 전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고민해봤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도대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금 이 금리 논쟁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상 얘기하자면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돈은 내려간다고요. 네. 그렇죠. 저는 그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렇죠. 거기에 배팅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네. 네, 오히려 다시 풀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네. 자, 어쨌든 이 가계 누출 금리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이렇게 성장하기 어려워요. 이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그건 아셨으면 좋겠고 그 동안에 또 월세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전세 가격도 약간씩 조정되면서 또 자기 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